2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뭐뭐가 사림들의 건의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다네. 자 사림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고을에도 좌수와 별감을 새로 정하겠군. 자 좌수 별감. 자 이것은 향촌의 사족 중심의 향촌 자치 기구인 유향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지방 사림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유향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 크게 이제 수령과 향리,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농민들과 관련돼서 자, 수령들은 상피제에 의해서 자기 출신지에 임명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림 유향소의 유향소에서는 이 수령을 이제 보좌해 줍니다. 그리고 향리를 이제 신분적으로 더 우월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들을 감찰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을 유교적으로 교화시키는 풍속을 교화시키는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설치가 되었다. 자, 유향소는 이제 이건 조선 시대에 나오는 것이죠. 예, 틀렸고 태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뭐 사신간제도, 기인제도 뭐 그러한 것 등이 있겠고요. 향리 호족들을 위한 통합 정책으로. 그다음에 빈문 규제를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아니죠. 예. 뭐 사림 사족들과 관련된 뭐 빈민 구제의 목적은 뭐 사창제 같은 게 있죠. 그 지역민들의 이제 출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부유한 사족들이 보통 운영해 나갔죠. 그 다음에 호장, 부호장 등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거는 이제 향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행정 실무를 담당했고요.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가진 것은 수령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시기 가나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1729년에서 1867년이면은 조선 후기가 되겠죠. 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자 양반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집권시인 이쯤 되면은 거의 양반이 70%를 넘게 돼요.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반이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양반이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상민들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노비가 있을 텐데 노비가 굉장히 이제 줄어들게 돼요. 예, 갑자기 줄어들게 된 이유는 이제 노비 종모법이라 가지고 영조 때 이제 어머니 쪽을 이제 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양인이면은 아버지가 천인일지라도 예, 뭐 설마 양인 그럴지라도 이제 노비가 되지 않고 어머니 쪽으로 따르니까 양민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노비 종목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그러한 경향을 좀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01년에 신유년에 공노비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노비가 거의 다 이제 없게 된다시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는 양반이 되겠고 나는 노비가 되겠습니다. 요 중간 요것은 이제 상민이 되겠고요. 예.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가 양반인데 수군, 조례 등 천역에 종사했다. 자, 요것은 상민에는 상민인데 신량 역천 상민이란 건 이제 양인을 말하는데 신분은 양인이지만 하는 일이 천하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수군, 조례, 뭐 나장, 뭐 그런 것 등에 있죠. 예. 그래서 이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양반수가 늘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재정에 궁핍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돈을 바꿔서 공명첩 이름이 비어 있는 관직 명부를 팔게 됩니다.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관직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양반 신분으로 이제 됐다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아니면 뭐
비합적 방법으로 뭐 족보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노비는 원칙적으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맞죠. 예. 그 다음에 노비는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상민들은 가능하지만.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지도의 전쟁에 대한 탐구할당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쪽 그 요동 쪽으로 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임경업의 백마산성한쟁, 김상룡의 순절,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여기가 이제 그 남한산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병자호란이 되겠죠. 네. 이 김상룡이라는 사람이 호란과 관련해서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정묘호란 때는 자 인조와 대신들은 강화도로 피신을 갖고 강화 파천을 했고 김상룡이 서울을 남아서 수습을 했어요. 유도대장으로. 근데 병자호란 때는 인조와 이제 주요 신하들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으로 하고 김상룡은 소현세자와 비빈들과 함께 신주를 모시고 여기로 갔어요. 여기서 이제 순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힌트로 좀 알아두시고요. 자, 정답은 뭐 1번이 되겠죠. 삼전도비의 건립 배경, 바로 병자호란의 굴욕적인 강화죠. 300 구고두, 예. 청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아주 치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개경의 나성 축조 과정을 조사한다. 나성이란 건 도성 성곽 주변에 한번 또 성을 또 쌓는 거예요. 이거는 거란의 3차 침입까지 막아낸 후 혹시 또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강감찬의 건의에서 한 번 더 쌓습니다. 천리장성도 또 나오게 되죠. 요동정벌의 추진 배경을 파악한다. 자, 요동정벌과 관련된 것은 이제 그 두 차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정도전 이전에 그 위화도 회군하고 관련된 그 최영은 이제 그 명이 이제 철령이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철령 이북당을 여기서 반발해서 이제 치러가는 것이고요. 정도전은 이제 자신을 압송하려는 명태조 주원장 여기 압박에 반발해서 요동정벌을 추진한 것이죠. 그 차이 좀 알아두시고요. 팔만대장경이 간행된 목적은 불력,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복궁의 소실과 중건 과정을 살펴본다. 소실된 것은 임진왜란 때이고요. 중건이 된 것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같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조선시대 지방의 교육기관이다. 그렇다면은 뭐 이거는 향교가 되겠죠. 자, 뭐 조선의 교육 체계를 보면 최고 교육관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 이제 성균관이 중앙에 있고요.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향교, 그 다음에 중앙에는 이제 사학이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초등교육기관에 서당이 있고, 그리고 뭐 향교와 비슷한 위상의 관립교육기관으로 또 이제 관립이 아니라 이제 사설교육기관으로 이제 서원이 있죠. 그러니까 서원과 서당은 서자 들어간 건 이건 이제 사설이라는 거 좀 아시러 두시고, 그 다음에 성균관, 뭐 향교, 서원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이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유학 선현들을 배양하는 제사의 기능도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공간이 강의의 공간은 유교경전을 강당의 공간은 명륜당이 되고요. 강의의 공간, 그 다음에 대성전은 제사적 공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교는 원칙적으로 산농일치라고 해서 조선은 뭐 신분이 농민, 뭐 상민 이상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천민만 아니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전국의 부목 9년에 최소 하나씩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 7품에서 9품에 해당하는 이러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토지도 하사하고 소지 서죠.
그리고 고을이 다 부목군은 다 크기가 다르죠. 위상이라든지 정원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던 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인데 흥선 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된 것은 47개 빼고 남은 다 철폐한 것은 바로 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서원의 그 피폐가 많죠. 붕당의 원산지이고 국가 재정과 농민들을 수탈하는 뭐 그러한 안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철폐를 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5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기에는 정열입이 죽은 지난해 죽도입니다. 정열입 모반 사건이라는 게 있죠. 선조 때 선조 22년에 있었던 이제 기축곡사가 되는데 이때 서인이 탄압을 했어요. 이 정열입이 바로 그 동인인데 원래 또 동인이 아니라 서인에서 동인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괘씸죄로 해서 무지막지하게 이제 탄압을 하는데 자 이후 동인은 1591년 2년 뒤에는 서인이 몰락을 해요. 동인이 집권을 하고 이때 안가품을 하게 됩니다. 당시 서인 정철이 이 기축국사를 주도했는데 그래서 동인들은 이 서인에 대해서 강경하게 처벌하자는 북인과 온건파인 뭐 그래도 뭐 같이 나아가자 이게 이제 남인 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이제 학파가 또 개입이 되는데 북인 쪽은 남명 조식 그 학파가 개입이 되고 남인은 이황 쪽.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북인이 되는데 경종의 즉위를 적극 후원하였다. 경종의 즉위와 후원 세력과 관련된 것은 이제 그 서인이 이제 경신왕국 때 집권했는데 남인을 탄압을 할 때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눠집니다. 강경론이 노론이고 온건론이 소론이 돼요. 근데 이 경종과 관련돼서는 이 소론 쪽이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광해군 시기에 북인이 집권을 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 정일홍, 남명 조식의 수지자인 뭐 이이첨 뭐 등등등 이런 북인 세력들이 국정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개성했다. 자,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개성한 것은 이건 서인이 됩니다. 서인이 되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노론이 되고 성원 쪽에 좀 탄력적으로 나가는 것이 소론 쪽이 된다.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경신왕국으로 주도권을 장악했다. 방금 이제 서인이 됐죠. 경신왕국을 계기로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이제 갈라진 것이고요. 2차에 걸쳐 예성 논쟁을 벌인 것은 서인과 남인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은 동인 내에서의 그러한 분화가 묻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26번 다음과 같은 규약을 가진 향촌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동네의 상사, 장례죠. 이런 게 있으면 조직에 가는 사람들이 각각 쌀 한 대, 빈 가마니 한 장씩을 낸다. 30세 이하의 문반도 무반도 아닌 자들은 소학, 효경, 동자스며 서적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유교적인 게 나와 있어요. 소송이 있을 때는 계장 유사가 잘잘못을 가리켜 시비를 가리게 그러면 사족들이 회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족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향촌 조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향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향약의 뭐 4대 그 공통적으로 각 지역마다 뭐 다르지만 4대 그 공통적인 강령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환난상율, 예속상교, 권성징악 뭐 등등등등. 그래서 이 향약의 특징은 유교적인 것이 있고 어떤 농민의 어떤 농민 공동체적인 어떠한 상부상조의 뭐 그러한 것도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사족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반에서 노비까지 다 철저하게 규율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러한 속족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황 등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다. 자, 향약이 이제 중종 때 보면은 뭐 김안국이라든지 뭐 조광조 이런 사람들이
향약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것을 강조했고 이런 사림들이.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족 중심이기 때문에 사림이 농민 지배를 강화시킨 거 이것도 맞고요. 자, 공동체적인 농민 공동체적인 그러한 것이 있어요. 같이 협력하고 그 다음에 유교 윤리적인 거. 뭐 예를 들면 4대 강력 중에 보면 예를 들면 예속상교, 예로서 서로 교류한다. 유교적인 것이 예를 갖추는 거. 예. 그럼 뭐 상부상종, 뭐 덕업상권이라든지 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덕이 되는 건 뭐 그렇지만 뭐 환난상효이라든지 상호 구조적인 것이죠. 서로 도와주는 거. 예. 또 뭐 과실상교, 허물이 있으면 서로 꾸짖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겠지만 조광조가 이제 널리 시행하기 노력을 했죠. 정답은 2번인데 매의 향을 통해 평안을 기원하였다. 향이라는 건 불교에서 많이 쓰는 이제 향 피우는 게 있죠. 그걸 땅에 묻는다 이런 것인데 이 매향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미륵을 도래를 염호를 하면서 땅에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죠. 어떤 불교적인 어떤 공동체, 원래 종교적인 성격이었는데 여기에 농민들의 어떤 그 상장 제례, 뭐 장례 치르고 뭐 이렇게 서로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는 뭐 그러한 일, 이러한 것을, 즉 이것은 농민들 자체만의 그런 공동 조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바로 향도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고려 시대에 처음 시작을 해서 조선 시대까지 이루어졌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반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향약은 양반이 사족이 주가 되어서 운영해 나가면서도 일반 상민 노비까지도 규율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규범체다,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향도에 관한 설명이죠. 27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놀부는 부모님께서 올려진 그 많은 농가 밭을 저 혼자 어쩌고인데 물 좋은 논에 뭐를 심고 뭐를 심는다? 면화기, 뭐 담배도 있고요. 면화, 담배, 이거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상품 작물이고 뭐를 심는다? 이건 이양법, 모내기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죠. 이러한 농업상의 변화를 통해서. 자,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은 모든 산업이 다 골고루 다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국적으로 장시, 지방의 전기시장, 5일장, 3일장 등 널리 확산이 됐죠. 그래서 보부상들 활동이 활발했고요. 광작이라는 것은 이양법의 결과 1인당 경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품 작물, 팔기 위한 작물, 여기 뭐 담배, 면화 이런 거 확대됐죠. 상업 장려를 위해 관영 상점이 개설이 되었다. 개설이 된 시작됐다는 건데 상업 장려를 위해서 이제 그 관영 상점이 이제 개설되고 뭐 이런 것은 이게 뭐 고려 시대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조선 시대는 중농억상으로서 상업 장려를 하지도 않고 소수의 그런 허가 상인만, 즉 뭐 시전 상인들만 이렇게 허용을 했죠. 아니면은 뭐 대동법 같은 경우 뭐 공인이 등장한다든지. 조선 후기에는 이제 뭐 공인도 등장하긴 하지만 이제 민간상인 사상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가 출현하였다. 광업도 발달하는데 조선 후기 경제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적인 그런 근대적인 요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주,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 물주를 이제 혈주라고 그러고, 이 사람부터 자본을 받아서 전문 경영인 덕대가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협업, 분업 시스템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양법과 광작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 농민들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조그만 자기가
그 농업 이익을 많이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지에 대한 이용 대가를 내는 것도 소작농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좀 바뀌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률지대, 보통 소작을 할 때 병작 반수라 해가지고 50%를 냈는데 비율제죠. 이걸 타조법이라고 그러는데, 정액지대는 일정액만 내면은 된다는 것이죠. 비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을 우리는 이제 도조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걸로 바뀌는 현상이 좀 더 농민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소작농들에게 유리한 쪽의 그러한 조세 방법이 나왔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8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의 활동으로 것은 비유컨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다. 우물배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중상적 북학과 실학자 박재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상공업을 중시하고 북학파 실학자입니다. 적극적으로 청해, 문물, 교육 이런 걸 하자는 입장이죠. 자, 대표적인 저수가 바로 북학이고, 여기에 이제 운물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계열에는 이제 뭐 스승격에 해당하는 박지원도 있고요, 뭐 홍대영도 있고, 선두주자는 유수원 같은 사람이 있죠. 예, 거꾸로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자, 나머지부터 그렇죠. 백리척, 처음으로 축척 개념을 사용해서 종국 지도를 제작한 사람은 영조 때 정상기라는 인물이 되겠고요. 지봉유설에서 천주시리를 조선에 소개했다. 실학적 문헌, 어떤 백과사전식이긴 하지만 어떤 지식을 좀 정확하게 다방면을 알려주는 그러한 어떤 분류사적 뭐 그러한 책에 바로 이수광이라는 사람이죠. 이수광, 한백경이 바로 실학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지봉유설의 이 천주시리가 처음으로 조선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열하일기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람은 이거는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청나라 갔다 온 기행문이죠. 역대 문헌물을 정리한 동국문헌 비고를 편찬하였다. 이건 국가 편찬 산업이에요. 뭐 특별히 개인이 지은 것은 아니고 영조 때 이제 편찬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영조의 사돈에 해당하는 홍봉한 사도 해경공 홍씨의 아버지죠. 이 사람이 이제 뭐 주도를 했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9번. 밑줄근 요즘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서당, 간점의 풍속과, 이거 뭐 김홍도의 서당도죠. 뭐 이제 조선 후기라는 걸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뭐 또 그 외에도 정약용 얘기도 나오고요. 자, 조선 후기 사회 경제상, 예, 아까도 했지만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고, 사회적으로 볼 때 서민 문화의 저변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구에서 영업하는 객주. 자, 조선 후기 아까 좀 전에 사상, 민간상인 발전이 많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나루터, 포구 이런 데서 이제 대규모 자본을 가진 상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객주 여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종합금융적인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객주는 이제 객자가 들어가는 걸 볼 때 뭐 여관, 숙박 뭐 그러한 계통을 생각하기도 쉽지만, 창고라든지 뭐 금융업도 하고요, 돈도 빌려주고, 또 뭐 중개업도 하고요, 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러한 상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서민문화 발달로 한글 소설, 사설시조 이런 것 등이 유행했죠.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자, 조선 후기 때 우리 조선은 억불 숭료 정치로 조선 전기에는 뭐 불교 건축물이 거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불교의 위상이 조금 승병 임진왜란때 활약을 해서인지 국가에서 좀 인정을 좀 해줘요. 그러면서 불교의 위상이 좀 높아지면서 분홍 양반 지주들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중층 2층 이상의 그러한 큰 건물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충북 보은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전북 김제 금산사가 있죠. 금상사, 미륵전. 전남에 가면 이제 구례의 화엄사가 있죠. 화엄사, 각항전 뭐 이런 등.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아마 5층 정도 되죠. 굉장히 크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수조권자인 관리에게 전조를 바치는 농민. 자, 이런 것은 이제 이게 과전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전법이 있고 직전법이 있긴 하지만 그 연장선 속에서 수조권 토지가 이제 과전법, 직전법 하에서 이제 있는데 이러한 과전이 지급되는 것이 바로 직전법이 폐지되는 시기가 자, 공영왕 3년 1391년 과전법이 시작이 돼서 1466년에 직전법으로 바뀌고 1556년 명종 11년에 드디어 직전법을 폐지하면서 수조권 토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조선 중기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시기에는 조선 후기에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풍속화, 민화 또 유행했댔죠. 민화는 서민들 민중의 염원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복을 보러준다든지 영험한 어떤 호랑이라든지 뭐 까치도, 자코도 이런 것 등이 유행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개항기네요. 1885년에서 1893년인데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주된 나라는 뭐 중국하고 일본밖에 없죠. 청일이 되는데 자, 1876년, 1882년 각각 근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조약을 맺는데요. 강화도 조약에 의하면은 이때는 뭐 근대적 조약을 맺은 게 일본밖에 없어요. 무관세, 양곡의 무제한 유출, 일본 화폐 사용 가능, 뭐 등등등등.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했죠. 그렇지만 개항장 심리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본한테는. 그러나 조총 상민 수륙 무역장정은 이것을 다 뛰어넘는, 즉 어떤 것이냐면 내륙 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일본은 전혀 못했던. 그 다음에 도성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화진과 한성 개장권. 예.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일본이 거의 동무대였죠. 수입액이 그냥 우리나라 전부 다 일본에서만 수입을 했죠. 근데 이 조총상민수륙 무역장정 이후에는 점차 청의 수입 비중이 급격하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일본을 앞선 적은 없었어요. 청일전쟁 전까지. 예. 거의 많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1890년 청일전쟁 1년 전에는 거의 다 따라 붙은 게 바로 그러면 이게 후발 주자인 청이 되겠고 이게 일본이 됩니다. 그렇지만 1885년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이제 일본이 앞섰는데 점점 따라 붙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는 일본, 나는 청이다. 자, 가. 조선이 최초로 최애국 대우를 보장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제3국가 맺은 그런 가장 좋은 대우를 자동으로 부여하게 하는 제도이죠. 불평등한 내용이죠.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가. 조선에서 주로 곡물, 쇠가죽을 수입했다. 자, 이건 맞는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것은 그리고 일본이 가장 필요한 건 곡물이에요. 일제시대 뭐 생각하면 돼요. 금, 뭐 그 다음에 천연이란 쇠가죽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그러면 일본한테서는 뭘 많이 수입을 했느냐? 면직. 예. 기계로 만든 이런 것 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청일전쟁에서 청이 졌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독점을 하게 되죠. 이건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양화진의 점포를 개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보장받았다. 그렇죠. 조총상민수륙 무역장정으로 한강 쪽에. 자, 니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